미중유의 사태, 일부 전문가들은 부작용 의식하지 말고 돈을 풀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비가 살아나지도 못하고 정부 재정만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 지원, 실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제3, 제4의 추경 가능성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지원 방식, 과거 금융위기 때도 시도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 등에서는 국민들에게 이 일정 수당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세금 환급 방식을 택해 거의 모든 성인이 300에서 6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는 연금 생활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약 87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마카오도 부배분 계획을 실시해 모든 영주권자에게 약 78만 원, 비영주권자에게는 약 46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박 기자,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2,000엔,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면서 부양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일부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20년을 겪어오면서 소비 상황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더 나아가서 디플레이션의 현상이 꽤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기보다는 저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 증자 효과보다는 그에 반하는 효과가 좀 더 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죠. 박 기자,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군요. 박 기자, 이 정부의 직접 지원 효과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죠. 먼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네, 다수 국민들의 생계 지원과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평가인데요.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죠. 특정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 사라져 버리는 현금성 지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보면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GDP가 약 2천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최소 0.4에서 0.5%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거, 이른바 깡을 할 경우 이런 우려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을 상품권을 할인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깡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10%가량 할인해 9만 원에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겁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런 깡으로 전환될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지적도 있죠? 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려면 지원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로 지원 대상 범위가 넓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워낙 구매력이 취약한 계층이라서 정부가 이들 계층에 일시 소득을 지원을 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70%는 보통 이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일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50%라든지 아니면 30%로 좀 기준을 낮춰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소비에 바로 사용하지만 소득이 높은 분들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사용하거나 세금이나 저축 등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한나 기자, 이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네, 우선 전체 재정 규모는 9조 원인데 이 중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7조 원입니다. 네. 일단 정부는 2020년 예산을 이 구조 조정을 해서 충당할 예정이지만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부분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하여 충당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 기자, 이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현실화되려면 추경이 통과돼야 될 텐데 지금 국회 통과 전망
어떻게 됩니까? 네, 국회 2차 추경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야당은 계획 없이 무조건 추경만 늘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그걸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국채 발행, 즉 빚을 내기보다는 올해 편성 예산 512조 원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20%의 예산에 해당하는 10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한나 기자, 지금 박연신 기자 설명을 드리니까 코로나19 위기는 들이닥쳤는데 의견은 정말 다양하군요. 마지막으로 이 긴급재난지원금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5월 중순 전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하고요. 정부가 추경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4월 15일 총선을 치른 후 국회에서 최종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걸쳐 실제 지급되기까지는 지금부터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향후에 제3차, 제4차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3차 추경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 들어 말씀드립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봄을 빼앗아갔습니다. 경제는 한겨울입니다. 한파, 아니 빙하 시대를 경고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가 동사하지 않도록 불을 지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보통 사람들이 기댈 곳은 가족입니다. 경제가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살고 봐야 합니다.